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튀르키예가 태세 전환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F-21을 잡으려고 발악하던 튀르키예가 갑자기 한국에게 방산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해진 건데요. 최근에서야 한국 방산과 경쟁하려 했던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으며 두손두발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곳에서도 한국 방산을 인정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 최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을 뒤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튀르키예가 최근 자국산 5세대 전투기인 TF-칸의 첫 시험 비행 성공에 엄청나게 들썩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튀르키예 방산업체인 투사스 에어로스페이스는 칸 전투기가 이륙 후 앙카라의 공군기지로 돌아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기체는 고도약 2400까지 올라 시속 426km의 속도를 내는 등 13분간의 초도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등 이번에 천여 비행을 마친 겁니다. 이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튀르키예 전투기 칸이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튀르키예 방위산업의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치하할 정도로 현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었는데요. 튀르키예 방사청도 칸을 통해 5세대 전투기뿐 아니라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가진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TFX로 불렸던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가 미국에서 도입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 개발에 착수한 자국산 5세대 전투기로 알려졌습니다. 시험 비행에는 4세대 F-16 전투기에 쓰이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쌍발 엔진이 사용됐지만 튀르키예는 오는 2028년 국내 생산을 목표로 자체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튀르키예에서는 TF-칸이 대한민국의 보라매 전투기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극했다며 KF-21을 거의 다 쫓아왔다고 난리법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튀르키예 언론에서는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배경을 놓고 다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다름 아닌 14년 전 튀르키예군이 한국 공군을 방문해 항공기 개발 상황을 참고했던 게 개발 작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역시나 한국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휘리에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분석 기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탄생 비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0년 튀르키예 공군은 얄친 에르길 소장을 한국에 파견해 한국 공군의 자국산 항공기 개발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 귀국한 에르길 소장은 국산 항공기 개발에는 임무 컴퓨터와 비행 컴퓨터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두 프로젝트의 R&D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당시 에르도안 총리의 전투기 개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튀르키예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알타이 전차 개발 때처럼 칸 전투기 관련해서도 향후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튀르키예 대통령은 칸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직접 공유하고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며 KF-21을 금방이라도 넘어설 것 마냥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이 처참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칸이 높은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칸 전투기는 전투기 배면에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정도의 내부무 장착만 갖기에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F-35A 전투기보다도 내부무장 탑재량이 떨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튀르키예의 전투기 국산화 사업은 아직 불완전한 성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첫 비행에 나선 칸 전투기는 지상시험용으로 제작된 시제기로 F-16에 사용되는 미국산 F-110 엔진 2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향후 칸 전투기에 향후 자체 생산 엔진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해외 협력사가 확정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해 튀르키예 방위산업청이 칸의 자체 생산 엔진 도입이 예정대로 2028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밝혔지만 말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최근 튀르키예는 칸 전투기가 실전 배치될 때까지 남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국의 공군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앞서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추가 구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최신 사양의 F-16 전투기 40대 구매뿐 아니라 기존 F-16 전투기 79대를 현대화하는 개량 키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칸 전투기 성능과 개발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면 미국과 이런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미 군사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칸 전투기가 제대로 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튀르키예가 칸 전투기를 직접 만들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주요 부품과 기술을 해외 아웃소싱으로 들어오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5세대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할 역량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이었던 튀르키예의 첫 국산 전투기 사업은 2016년 타이가 제작사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원래 튀르키예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라이트닝2를 주력으로 삼고 보조 전투기로 칸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가 2017년 러시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을 사온다고 발표하면서 사달이 났습니다. 미국은 튀르키예가 F-35와 S-400을 함께 운용할 경우 F-35의 정보가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2019년 튀르키예를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내쫓았고 갑자기 칸 전투기의 개발 목표는 몸집을 키워 보조 전투기에서 주력 전투기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계획이 없던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게 된 튀르키예가 처음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다가 최근엔 현실을 깨닫고는 바로 꼬리를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튀르키예 방산업계가 한국에 기술협업 러브콜을 보내면서 도우미 요청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가 방위산업의 국산화를 목표로 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스스로 해낼 자신이 없자 한국과 첨단 기술협업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튀르키예 방산업체는 한국의 연구개발부터 공급망 진입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애처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주요 방산기업은 포트라 이스탄불 무역관과 한 튀르키예 우주항 공회 비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 방산기업과의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방산기업은 첨단 소재와 원부자재 중심으로 해외 벤더들을 발굴 중인데 특히나 한국 방산과 협력을 희망하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튀르키예는 과거 동맹국이었던 미국에 의한 무기금 수조치 경험 때문에 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된 군사기술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튀르키예는 국방 예산도 확대했는데 올해 튀르키예 국방부 예산은 405억 달러로 작년보다 무려 250%나 증액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튀르키예뿐 아니라 방산업 폭망위기에 처한 프랑스에서도 한국산 방산 도입과 더불어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도 과거의 독일처럼 방위산업이 몰락위기를 걷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한국 방산에 시선이 쏠리며 자신들에게 해답을 줄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군사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프랑스군 당국자가 무기 생산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프랑스의 방위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사태가 심각해지면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방산업체 MBDA는 당초 올해 여름까지 1억 5천만 유로 상당의 프랑스의 미스트랄 적어도 지대공 미사일 300기를 납품해야 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아 납품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또 작년에 주문한 장거리 미사일 아스터 200기도 원래는 올 2분기에 납품돼야 하지만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 국제정세 상황을 감안해도 배송 시일이 늦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상황이 이러자 현지에서는 총알 배송에 한국 방산과 너무나 비교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우익 매체로 유명한 산케이에서도 미국보다 한국 방산이 낫다고 말하는 중인데요. 산케이는 T-50은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에서 사용돼 세계 각국의 에어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공격기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산기 T-4도 항공자위대에서 블루임펄스로 고개 비행을 하면서 인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T-50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 특히나 글로벌 방산업계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전망이 매우 인상 깊은데요. 초음 속으로 날아와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첨단 전투기는 현대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전력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전투기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협업하지 않고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인 KF-21은 얼마 전 초음 속 시험 비행을 마치고 2026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F-21의 엔진은 한국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면허 생산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공 엔진을 독자, 설계, 생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항공 엔진 기술이 유출되면 그 차제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에 자체적으로 항공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행여나 이 독점적 기술이 유출될까 기술 유출에 대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KF-21 차세대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항공 엔진 독자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깜짝 놀라며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왜 이렇게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예민하게 구는 것일까요?
항공 엔진 분야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항공 엔진 기술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그야말로 공학 계열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수천에 달하는 기체를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날려보내야 하며 음속을 넘어서는 속도로 비행 가능한 속력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0도 이상의 고온, 엄청난 압력을 버티면서 수천 시간에서 수만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내구성까지 갖춘 소재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부 구조도 복잡하고 1500개에 이르는 부품 조립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자체 개발 전투기에 자체 개발 항공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4나라뿐입니다. 즉 1, 2차 대전의 승전국들만이 항공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의 90%를 미국과 영국 계열의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인도는 항공 엔진 기술까지 국산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핵심 장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형태로 항공 엔진 국산화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중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전투기 J-22, 미국 로키드 마틴의 F-22, F-35와 비교할 수 없는 5세대 전투기라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J-20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제트 엔진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J-20은 처음에는 러시아의 수호이-27 전투기에 들어가는 AL-31F 엔진을 탑재했다가 이 러시아제 엔진을 보고 또 보고 연구한 끝에 자신들이 무려 20년에 걸쳐 자체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항공 엔진 WS-15로 교체했습니다. 즉 러시아 항공기를 뜯어다가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항공 엔진 기술을 습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중국이 개발했다는 항공 엔진 WS-15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거운 J-20을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제 수호이-57에 들어가는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또 뜯어서 복제할 것을 우려한 러시아의 겁으로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중국은 자체 개발 엔진 WS-15를 J-20에 탑재하고 시험 테스트를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J-20에서 나는 굉음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크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중국이 20년 만에 국산 항공 엔진을 만들었다는 소리에 서방 국가들은 반신반의했었는데요. 역시나 중국의 자체 개발 엔진은 엔진 시장에 내놓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몸이 달았습니다. 빨리 항공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 하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애가 타는 이유는 국경 분쟁 등으로 충돌이 잦은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파격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가 그렇게 바라던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전투기 엔진을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고 심지어 핵심 기술까지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야말로 중국에게는 정말이지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 중국은 20여 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매달려왔지만 자체 기술이 없다 보니 러시아 엔진을 뜯어보고 베끼는 식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중국이 20년 이상 공들여 쌓은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한 방에 이전받게 된 겁니다. 더 큰 고민은 미국이 동맹국에만 팔아온 F-35 스텔스 전투기를 인도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경 분쟁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인도가 만일 F-35를 확보한다면 가장 우려하는 나라는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도에게 동맹국들에게만 제공하는 항공 엔진 기술을 건네준 것입니다. 인도도 1980년대부터 카벨이라는 자체 엔진 개발에 매달려왔습니다. 해외의 엔진 공급을 의존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엔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기술과 예산 부족으로 터빈 블레이드, 컴프레셔 등 핵심 부품 개발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5년 도입한 자체 개발 경전투기 테자스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장착했죠. 2027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중형 전투기 테자스 MK2에도 GE의 F-414 엔진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동 생산에 합의한 엔진이 바로 이 F-414 엔진입니다. 인도는 2021년 F-414 엔진 99기를 7억 1,6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인도가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기로 한 것이 바로 이 엔진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인도 국영 군수업체 힌두스탄 항공산업이 인도 현지에 합작 생산 공장을 건설해 공동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또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가공 도금, 연소실 레이더, 천공 등 엔진 제작에 필요한 11개 핵심 기술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모디 인도 총리에게 파격적인 선물을 안긴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F414 엔진을 500기가량 공동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F414 엔진 공동 생산은 예고편일 뿐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미국이 인도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35는 작년 2월 방칼로르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F-35 외에 B-1B 폭격기, F-16S, F-A-28S 슈퍼호넷 등을 보내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온 인도를 확실히 러시아에서 떼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행보였던 것입니다. 미국과 인도의 밀착을 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전폭기 제-26 스텔스 전투기 제-20 등 덩치가 크고 무거운 기체를 개발하게 되면서 항공엔진 WS-15를 탑재했지만 고운 상태에서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공기 엔진 개발은 항공기 자체 개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웨이보에는 제-20 스텔스 전투기가 새로 개발 중인 WS-15 엔진을 달고 시험 비행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중국군이 미국과 인도의 전투기 엔진 공동 생산 합의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한 건 자기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중국 CCTV 군사평론가인 숭중핑은 한 인터뷰에서 WS-15는 비행시간이 50만 시간 이상인 F-119와 아직 큰 격차가 있다. 이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대량 생산까지는 많은 테스트와 개량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는 막대한 개발 비용과 인프라 부족에 결국 손을 들고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고, 중국은 도와주는 나라가 없으니 20년이나 수많은 돈을 들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항공엔진 기술 국산화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세계는 왜 이렇게 항공엔진 기술 국산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이 기술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첫째, 자체 개발 전투기에 자체 개발 항공엔진을 탑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승인을 보지 않고 수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일 자체 항공 엔진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의 1%만 차지해도 앞으로 20년간 무려 9조 4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장은 막강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국방의 독립성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한국산 전투기의 심장에 국산 항공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독자 개발 나섰습니다. 항공엔진 독자 개발 프로젝트의 맨 선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5년 만에 누적 기준 엔진 1만 대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얼마 전 한화는 공군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도 진행했습니다. 내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5,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이 공장은 IT 기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항공기, 헬기, 선박용 엔진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엔진 면허 생산을 넘어 이들 업체에 부품까지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했고, 유도미사일, 보조동력 장치 등 소형 엔진의 경우 1,800대 이상을 독자 개발해 생산하는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정부와 함께 2030년대 후반까지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항공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의 꿈을 꾸는 이유는 향후 스텔스 기능을 탑재할 KF-21 블록3 모델 등 5세대 전투기와 인공지능 기술과 무인 운용 기반의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단시간에 차세대 전투기의 국산화에 성공했는가를 눈으로 본 중국은 한국이 또 얼마나 단시간에 항공엔진 기술까지도 국산화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인데요. 항공엔진은 극소수의 국가만 보유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항공우주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갖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해야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디펜스는 KF-21 20+20 양산 소식이 알려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KF-21을 깎아내리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이 우선 20대를 먼저 올 6월까지 계약하고 나머지 20대는 추가 검증을 거친 뒤 내년에 계약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프랑스 언론 매체 메타디펜스는 KF-21 보람의 겉보기에만 모범적이었던 4.5세대 전투기였다라는 기사를 통해 KF-21이 개발 과정에서 난제들을 만나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며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냐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의 갑작스런 KF-21 깎아내리기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강력한 경쟁자로 KF-21이 떠오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프랑스의 숨은 의도와 달리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KF-21을 깎아내리는데 주력하는 프랑스 언론과는 달리 KF-21의 20+20 양산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가 영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양산 결정과 그 의미에 대해 프랑스 군사전문지와는 전혀 다른 영국 데이터 분석기관의 기고문은 어떤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KF-21과 타우러스 미사일의 콜라보는 어떤 파괴력을 갖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데이터는 영국 런던에 있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 회사가 지난 4월 8일 이런 기고문을 올려 KF-21 20+20 양산을 깎아내린 프랑스 매체 이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래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KF-21 보람의 전투기 20대에 대한 양산을 승인했다. KF-21 양산 승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KF-21 양산 승인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방산 수출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방산 시장의 강자로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란 점이다. 한국은 2032년까지 KF-21 블록 2 버전은 80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공군은 스텔스와 무인기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KF-21의 스텔스 설계로 카이는 앞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KF-21의 양산이 시작되면 한국의 방위 산업은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이며 이것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하고 배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전반적인 목표는 주권 영토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체 방산 제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더욱이 KF-21 양산으로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한국의 국방 분야의 자립을 촉진할 것이며 우방국으로의 수출 기회도 열어줄 것이다. 무엇보다 최신 항공기 보유 현황 대시보드에 따르면 한국 공군이 보유한 현역 항공기의 84%가 평균 기령이 30년 미만인 항공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 KF-21 항공기의 도입으로 구형 장비가 단계적으로 퇴역함에 따라 한국 고정익 항공기의 평균 기령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KF-21 보람의 양산 확정은 대한민국이 국산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것은 한국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산 제조 역량을 개발해 수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처럼 영국 글로벌 데이터의 분석은 프랑스 매체 메타디펜스와는 전혀 다르게 KF-21 보람의 20+20 양산과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영국 글로벌 데이터의 분석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의 KF-21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한국 공군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350K를 구매해 260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은 유럽에서 가장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군이 원하는 것은 바로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이 만드는 타우러스의 진정한 차별점은 메피스토 지능형 탄두 시스템에 있습니다.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기존 탄두와 달리 메피스토는 여러 층 이물질을 관통할 수 있고 탄두를 작동시키는 신관이 최적 지점에서 폭발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교량이나 벙커 같은 구조물에 최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타우러스 시스템을 지원해달라고 목을 메고 있는 것인데요. 또 타우러스 미사일은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터보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는 스톰섀도우, 스칼프이지 미사일보다 더 많은 공기를 불어넣어 사거리가 길어집니다. 전문가들은 타우러스가 영국, 프랑스의 경쟁 미사일보다 최대 250km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또 스텔스 기술과 설계 덕분에 50m까지 낮게 비행할 수 있어 대부분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생산 중인 타우러스 미사일은 없습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은 유럽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MBDA 독일과 스웨덴의 사브가 합작 투자해 제작하는데 생산 라인은 한국 정부의 주문이 있던 2019년을 마지막으로 가동된 뒤 유휴 상태입니다. 한국 공군은 타우러스 미사일 260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사일은 F-15K에만 장착됩니다. 유사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한 선제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F-15K 59기는 성능 개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꺼번에 18대가량씩 성능 개량에 들어갈 수 있어 공군의 원거리 타격 전력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잘 아는 타우러스의 한국지사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의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타우러스 350K를 장착해 운용하는 F-15K 전투기의 임무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전투기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형 전투기 KF-21과 KF-16 전투기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위한 체계 통합 기술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 타우러스는 한국 방산기업 LIGNX1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우러스 대표가 KF-21이 타우러스 350K를 운용하는 백업용 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F-15K 외의 다른 전투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한국 측에 제안하고 싶다. 타우러스 측은 독일 정부와 함께 기꺼이 한국과 독일의 협력을 지원할 뜻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타우러스 미사일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명품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산하려면 부품부터 만들어야 해서 최소 2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우러스의 마지막 생산 물량을 도입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한국은 왜 타우러스, 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260발이나 구매했던 것일까요? 한국은 F-15K의 공대지 미사일로 사거리 280km의 슬래미알 47발을 도입했지만 이보다 긴 사거리와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제즈미 수출을 반대하고 또 제즈미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한국은 그 대안으로 타우러스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F-15K에 타우러스 2발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래서 타우러스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2013년 4월 타우러스 도입 사업을 단독 도입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타우러스 제작사와 타우러스 기술 이전 약속과 한국의 순항미사일 공동개발 계획을 약속했고 타우러스 KEPD 350K 도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타우러스 KEPD 350K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보유하고 싶어도 못하는 타우러스를 260발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우러스 개발사와 차세대 버전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의 전쟁 문법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지만 이 한 가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한 나라가 전황을 확실히 바꿀 수 있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이 점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스탠오프 방식의 초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KEPD 350K2, 속칭 타우러스2입니다. 원래 타우러스는 독일과 스웨덴 등 범유럽에서 개발 제작한 것이지만 타우러스2는 한국에서 개발 중이라는 점도 한국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과 타우러스 개발사는 기존 타우러스의 무게를 줄여 F-16이나 경공격기인 FA-50에도 장착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논의 중이며 더욱 기대되는 것은 KF-21 보라매에도 타우러스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KF-21이 중거리 미사일 능력이 약하다는 약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독일과의 협력으로 타우러스 350K2가 개발된다면 이것을 KF-21 블록원에 체계 통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현실화되면 KF-21의 수출에는 그야말로 청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투기 시장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용 무장이 없는 전투기는 수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한국과 공동 개발을 위해 LIGNX1 기술자들의 독일 방문을 협의 중이며 앞으로 MOU 진행 상황에 따라 독일 기술진이 한국에 와서 협력할 수도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은 이제 KF-21 등 한국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의 수출에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일본이 최근 6세대 첨단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평화헌법을 지켜야 하는 일본이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인가 안팎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일본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본과 방위장비, 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15개국에는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6세대 전투기가 없습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쇼를 벌이느냐?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전투기는 2035년이 되어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새 나라가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순조롭게 개발에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오는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새 나라의 전투기 개발 사업은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성능과 사양을 확정짓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일본은 왜 전투기를 팔 수 있는 나라인 것처럼 이런 쇼를 벌인 것일까요?
일본 정부와 일본 방산업체가 단숨에 글로벌 방산 강국에 대열에 오른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에 자극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방산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아베 정권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일본은 헌법을 수정하며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번 전투기 수출 승인도 보통국가 전환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왔던 일본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했다는 뉴스는 곧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외신들은 이것이 전후 평화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카다 카츠야 일본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일본 정부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하자 헌법의 평화주의에 근거한 이념을 바꾸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며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AP통신은 일본은 오랫동안 군사장비와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치명적인 무기 수출을 모두 금지하는 엄격한 정책을 유지해왔다. 반대론자들은 기시다 총리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을 제공하거나 주요 정책 변경에 대한 승인을 구하지 않고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런 우려를 인식한 듯 일본의 평화주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은 현재 비밀리에 개발된 치명적인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전에 사용하기 위한 판매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개정된 지침은 공동 개발할 전투기에만 적용돼 수출 때마다 국무회의 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일부 비살상 군사물자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일본이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군수품을 대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에도 일본 내부에서는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며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일본이 전투기 수출의 길을 열어놓은 이유는 물론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웃나라 한국의 커지는 방산 위상을 보면서 한국에 뒤처지기 싫었고, 그래서 전투기 수출 가능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방산 시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고, 세계 각국은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2021년 폴란드의 K2, K9 등 각종 기갑 차량을 판매하는 등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은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를 냈고, 특히 작년에는 폴란드 외 수출이 68%나 증가하며 수출 대상 국가가 다양해졌습니다. 전투기 수출 역시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뛰어넘어 2022년에 비해 321% 증가한 10억 1천만 달러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과를 보면서 그간 평화헌법에 가로막혀 방산 수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일본은 배가 아팠을 것입니다. 지금 일본 방산업체들의 사정은 더욱 안 좋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들은 기껏 개발한 장비들도 일본 자위대에게만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한 한국 업체들에 비해 제품 개발 시 채산성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업체는 방위성과 계약 시 평균 8% 정도로 이익률을 상정하고 있지만 재료비 급증 등을 이유로 실제 기업의 영업이익은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 업체들은 방위산업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한국 방산업계의 성장을 눈으로 본 일본 정부는 다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업체 소멸이 자국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자극을 받은 셈인데요.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방위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의 수출 경험 부족, 일본 내 순수한 방산업체가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작용하면서 일본이 단시일 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계획은 아직 설계와 예산 확정 단계에 불과한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를 제3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는 그야말로 공허한 외침입니다. 반면 한국은 벌써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AI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만 번째 엔진인 공군 TA-50 훈련기의 F404 엔진을 생산하고 항공 엔진 1만 대 출하식을 열었습니다. 출하식 이후에는 KF-21에 장착할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도 진행했습니다. 한화가 오는 2025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약 5,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엔진 공장은 IT 기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공장으로 지어집니다. 한화는 엔진 1만 대 생산을 달성하면서 2030년 중후반까지 한국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에는 해외 업체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기술 협력 생산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전투기급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해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9년 약 150조 원 규모를 넘어설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진입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또한 한국은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한 항공엔진 분야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첨단 독자 엔진을 개발하고 향후 무인기와 민항기 엔진 등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AI와 유무인 복합 운용 등이 요구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핵심 기술인 엔진 일체형 전기 시동 발전기와 세라믹 복합 소재 개발 등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든든한 투자자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스텔스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 유무인기 복합 기능을 장착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국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지난달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조약에 서명했고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지만 사우디는 여러 차례 GCAP 참여를 희망했음에도 일본은 참여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우디는 유럽 밖으로 눈을 돌렸고 한국을 찾은 것인데요. 얼마 전 한국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를 극비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칼레드 빈 후세이 알비알이 사우디 국방부 차관 등을 만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6세대 전투기가 시급한 사우디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을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KF-21의 블록 3단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우디의 긍정적인 반응에 한국은 곧 추가적인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사우디는 이미 한국 방산무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천궁2를 사우디에 수출했는데 규모는 약 32억 달러, 4조 2,528억에 달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는 한국과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성사될 경우 한국은 세계 항공 수출 시장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선두주자로 최근 폴란드, 말레이시아의 FA50의 대규모 수출에 성공하며 K방산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타이는 폴란드 수출 초도 물량인 FA50GF 12대를 계약 1년 3개월 만에 납품 완료한 데 이어 최신형 A사 레이더를 장착, 항속 거리 확대, 근접 공중전 향상을 위한 공대공 무장 등 FA50은 여전히 성능 개량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작해주는 한국의 기술력에 FA50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K방산의 열풍은 이제 K9 자주포 FA50의 인기를 넘어 수리온과 LAH 헬기 KF-21 전투기로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방산 국가로 눈에 띄게 약진하고 있는 한국을 보며 배아파하고 방해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 가능한 나라를 위해 군사대국의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일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일이 공군훈련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일본이 보잉사의 미 공군훈련기 개발 사업에 파트너로 뛰어들게 되면 보잉사에 돈 줄 역할이나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방산을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한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하지만 되려 역관광 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일본의 헛발질은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지난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 획득 지원 포럼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공동개발과 생산, 미국 해군함정과 공군기의 공동유지 보수, 그리고 제트훈련기 공동개발 및 생산을 위한 실무그룹을 만드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를 보면서 일본이 미국과의 밀착을 통해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며 자국 방위산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는 자국산 T4 고등훈련기 200대를 운용 중입니다. 일본은 1988년부터 T4를 조종사 훈련은 물론 특수비행팀 블루 임펄스의 임무에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T4는 도입된 지 36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각해졌고 F-35와 6세대 전투기를 다룰 조종사 양성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일본 항공자위대는 훈련은 낡은 속 훈련기인 T4 훈련기로 바꿨고 초음속기인 F-15J를 몰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9년에는 엔진 이상 감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항공자위대는 엔진 이상이 감지되자 엔진을 끈 채로 비상 착륙을 해 엄청난 파문이 일었고, 이 사건 이후 T4 훈련기 전체가 비행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에는 일본 특수비행팀인 블루임펄스 소속 기체 2대가 추락해 3명의 승무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T4의 교체를 위해 일본은 해외에서 사오든 자체 개발을 하든 교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항공자위대의 노후화된 훈련기 T4의 후속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대로 미일 방위산업 협력 포럼을 만들고 미사일 공동 생산과 미군 함정 수리 등을 통해 미군의 군사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일본은 평화헌법 체제하에서 스스로 금지했던 무기 수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일본 주변국들은 이를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속내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무기 시장을 개척하기 어렵다면 미국을 이용해서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이니까 말입니다. 일본이 실리를 극대화하려고 내민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미국과 T4 훈련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얼마 전 한국에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한국의 카이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으로부터 훈련기를 직구매하려는 것처럼 애매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본의 속임수였습니다. 한국에는 우리가 너희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모습을 보이면서 뒤로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때 미일이 함께 훈련기를 공동 개발하자는 안을 미국에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체 개발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기술력도 필요한 만큼 그러느니 미국에 손을 내민 것인데요. 역시나 일본의 노림수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과 훈련기를 공동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사오려는 것은 사실 지금 일본에게 더 급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현재 일본은 이탈리아 및 영국과 함께 F2 전투기를 대체하는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 즉 GCA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미국과 F2 전투기를 공동 개발했으나 기술 습득은 제한적이었고, 미국 로키드 마틴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했으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은 것이 바로 GCAP인데요. 이 글로벌 전투 프로그램은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일본 정부는 최근 가기를 열어 GCAP의 수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돈을 모두 여기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훈련기는 미국과 공동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보잉으로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한편 보잉과 사브는 지난 2018년 미국 공군의 고등운 연기 사업을 따냈습니다. 당시 보잉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T-50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고, 미 공군은 보잉으로부터 T-7A 훈련기 350대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의 T-7A 훈련기는 캐노피의 유리 구멍이 뚫리는 결함, 조종사 탈출 시스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 결함을 드러냈고, 보다 못한 미 공군은 T-7A 훈련기 도입을 2년이나 더 연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2023년 4월 21일 보잉이 개발하고 있는 고등운 연기 T-7A의 양산 일정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적어도 2년 이상 또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미 공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 차기 훈련기 TX 사업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저가 입찰로 승리를 가져간 보잉은 역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각종 결함으로 인한 개발 일정 지연 사태 때문에 지금까지 11억 4천만 달러, 약 1조 5천억에 상당하는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보잉은 미국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 당시 고정가로 입찰했기 때문에 개발 일정 지연으로부터 파생되는 비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윙락 결함 등으로 이미 한 차례 양산 일정을 2023년으로 연기했던 보잉은 비상탈출 시스템 결함이라는 문제 때문에 다시 개발 일정을 연기해야 할 입장에 처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에 커다란 흠집을 남기게 됐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T-7A 양산 일정 지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보잉은 T-7A를 경전투기로 파생시킨 FT-7X를 출시하여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ATT 사업에 출품하는 동시에 미 해군이 주최하는 전술대체항공기 사업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되는 T-7A의 개발 완료 및 양산 시점이 사실상 2026년 이후로 미루어진다고 하면 FT-7X의 개발 완료 시점은 훨씬 더 먼 미래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훈련기 사양에 맞춰 구조경량화를 실시한 T-7A가 비용 절감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경전투기로 파생시키기에는 너무나도 가볍고 기골이 약한 종이 비행기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원래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미 공군의 ATT 사업이나 미 해군의 TSA 즉 전술대체항공기 사업에 일정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사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문제라면 보잉의 훈련기 사업은 거의 좌초되는 분위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 보도를 보면서 보잉의 저가입 차례 아깝게 미 공군 운전기 사업 수주를 놓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표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었을 텐데요. 애초에 미 공군이 로키드 마틴 앤 한국 카이의 TF-50 같은 제대로 된 훈련기 겸 경전투기를 확보했다면 이런 골머리를 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보잉에게 구세주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만일 일본이 미국 및 보잉사와 손을 잡고 T-7A와 공동 개발을 하겠다고 나온다면 보잉은 그동안의 막대한 손실을 일본에 지우고 일본은 비싼 값에 훈련기를 받게 될 게 뻔합니다. 그야말로 역관광을 당하는 것인데요. 반면 방산업계에서는 일본이 보잉으로부터 라이선스판 T-7A를 비교적 싸게 얻으려는 노림수를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고등운전기로 개발 중인 T-7A의 파생형을 싸게 도입하고 싶어서 미국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제안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도 최근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일으켜 기술력이 의문시되고 있는 보잉이 일본이라는 물줄을 만나 자금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도 자국 기업에게는 이득이니 나쁜 선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돈을 싸들고 와서 내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싫다고 거절할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함께 T-7A 훈련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오면 미 해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을 겨냥하고 있던 한국의 훈련기 T-50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바로 이 점입니다. 미국이 미 해군 훈련기도 보잉의 T-7A로 정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미 일간 계약 조건이 발표되지 않았고 미 해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은 일본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지 말자. 무엇보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서 쓸 수 있는 차기 함재용 훈련기를 원하는 것이고 일본은 해군용 훈련기가 아니어서 양국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더구나 미일이 공동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큰 보잉의 T-7A 양산되려면 적어도 2030년경은 되어야 합니다. 반면 한국의 고등운전기인 T-50은 이미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필리핀, 폴란드 등 지난 20년간 총 6개국 138대를 수출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에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고등운전기로서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는 훈련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미 공군은 그렇다 쳐도 미 해군의 함재기 도입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한국은 미일의 세부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겠습니다.